우리 민족의 한 달을 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다시 되돌아보면서 신년사에 담겼던, 예전에 제가 이제 첫째 주에 한번 강연을 하긴 했는데 그때 미처 못 다룬 내용들, 그때 약간 좀 이렇게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시 다뤄보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저 그때도 보여드렸던 건데, 세계가 주목하는 북한 신년사 어떤 내용이 담길까? 세계가 주목한다. 왜 세계가 북한 신년사를 주목할까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북한이 사실 이 국제사회에서 별다른 영향력이 없는 나라라면 신경 쓰겠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다른 나라에서 신경 씁니까? 언론에 나오지도 않죠. 근데 이번 북한의 신년사는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막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뭐 분석을 하고 뭐 무슨 내용이 있네, 앞으로 뭐가 되겠네, 이런 것들을 막 분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게 단순히 북한 내에서 뭐 어디 발전소 짓고 어디 다리 하나 놓고 뭐 이런 거면 다른 나라에서 관심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북한의 행보 하나하나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신년사 보면서 올해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 막 관심을 갖잖아요. 신년사에 나온 내용들이 북한이 올 한 해 동안 이 남북관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봐야 북에서 이렇게 나오면 남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그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국제사회에서 북한 신년사를 눈여겨봤다는 건 결국 그게 국제사회에 실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건 전략국가이기 때문이다. 이 전략국가라는 표현이 이제 북에서 2017년 11월 달에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등장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략국가라는 게 이 핵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래서 미국을 직접 제압할 수 있는 나라,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국제사회 전반에 이 국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로 이해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이 북한의 신년사를 주목해 본 이유에 이제 첫 번째로 제가 꼽자면은, 이 북미 대결의 어떤 향방이 신년사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세계의 운명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북미 관계가 어떻게 정리됐냐에 따라서, 만약에 북미 관계가 결국은 타결이 안 되고 전쟁으로 간다, 핵전쟁이 난다, 국제사회에 영향을 당연히 줄 거 아니에요. 미국의 핵미사일이 우두두 떨어져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 당장 지도부터 다시 그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면 이 타협이 돼가지고 미국이 갑자기 미국의 국가 성격이 막 바뀌어. 그런 것도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 북미 대결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자체가 국제사회의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 북미 대결이라는 게 결국은 미국의 패권 몰락의 결정타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계 곳곳에 진짜 자기 미군들 보내고 뭘 보내고 해가지고 자기들 이제 이권을 쭉쭉쭉 빨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 아무튼 미국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미국이란 나라의 힘이 계속 약해지고 있죠. 지난해에도 많이 이제 드러났고,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 미국 내부만 보더라도 초장기 셧다운으로 연방정부가 기능을 못하고 있고, 뭐 이런 이제 심란한 상황이에요. 대외적으로도 뭐 마찬가지고, 이런 패권이 몰락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결정타를 때리는, 그게 이제 북미 대결이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 뭐 중동 전쟁에서 뭐가 있고, 뭐 어디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은 미국 패권 몰락에 어떤 영향은 주죠. 중요한 영향들은 주죠. 근데 결정타는 결국은 미국이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무릎 꿇겠냐. 결국 이 북미 대결에서 북의 어떤 압도적 이 우위, 군사력,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무릎을 꿇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이 더 이상 이제 전 세계에서 어떤 자신들의 패권을 횡포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국제 질서 자체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 미국 밑에 있던 그 미국의 이제 부하 나라들이 있잖아요. 뭐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자기들이 그동안 이제 미국 밑에서 덩달아서 나쁜 짓 많이 해왔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겠구나. 미국이 망하는 걸 보니까 자기들도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겠죠. 그래서 국제사회 전체가 좀 누가 누구를 이렇게 지배하고 약탈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 서로 존중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공존, 공리, 공영의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이게 되느냐 마느냐, 이게 되느냐 아니면 결국은 그냥 전쟁으로 해가지고 뭐 한바탕 붙느냐. 이런 판가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북미 대결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체제 대결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나라잖아요. 자본주의 대표국 하면 당연히 미국이죠. 그다음에 사회주의 대표국 하면 사회주의 국가 중에 제일 큰 나라는 뭐 중국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국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정치 체제는 여전히 사회주의지만 경제 체제는 거의 자본주의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전쟁을 해가지고 중국이 이겼다고 봅시다. 그러면 와 사회주의가 역시 세구나라고 생각 안 하죠. 역시 자본주의 물이 들어가니까 중국도 세지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이 이기나 미국이 이기나 자본주의의 승리인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과 미국의 대결은 체제 대결이 아닌 거죠. 이건 그냥 이 큰 나라 두 나라가 서로 패권을 놓고 그냥 다투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이익을 놓고 다투는 거지 국가 간의 경쟁인 거지 체제 간의 경쟁은 아니다. 그러면 진정한 체제 간의 경쟁은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하고 미국하고 붙어야 그게 체제 경쟁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사회주의의 기본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사실 제가 딱 떠오르는 나라는 뭐 북한하고 쿠바 이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북한과 미국이 대결을 했는데 북한이 이긴다. 그러면 이건 진짜 사회주의가 이긴 거네 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세계의 어떤 사회주의 운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이제 북한의 신년사가 발표된 게 물론 방송에 나온 거는 9시에 딱 나왔죠. 근데 녹화를 언제 했어요? 12시 종 땅 치면서 이제 녹화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시에 녹화를 하는데 그때 그 녹화장 밖에서는 뭐가 있었냐. 이게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시는 분? 네, 설맞이 축하 무대죠. 일단 숫자를 보세요.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수십만. 네, 수십만 명인 것 같습니다. 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세셨어요? 와. 그 다음에 사람 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 무대 보세요. 무대 규모도 어마어마한데 이 무대 뒤로 여기 작은 무대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그 영상 보면은 저 뒤에 하나 더 있어요. 네, 총 5개의 작은 무대들이. 아무튼 이걸 진짜 이 짜임새 하며 이 분위기 막 새해 맞아가지고 여기 이제 자세히 보면요 그 뭡니까 그 야광봉 야광봉 들고 막 풍선 들고 막 보면은 이 청중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우리 여느 무슨 아이돌 그룹 콘서트 뭐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근데 이런 규모의 콘서트를 뭐 우리도 가끔 하잖아요. 어디 뭐 종합 경기장 이런 데서 막 몇몇 명 모아놓고 아이돌 막 춤추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내용이 달라요, 내용. 여기에 나온 내용들 쭉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어떤 민족성, 그냥 사회주의, 혁명, 투쟁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 수준의 콘서트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이 뭐 무대 설치하는 거면 뭐 그 위에 보시면 막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막 그 글자를 막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거 그 작년 9월 9일에도 한번 했었죠. 근데 그 작년에 우리 평창 올림픽 때도 그거 한번 했었어요. 드론으로 막 글씨 새기기. 근데 이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닌 게 겨울에 바람 많이 불잖아요. 바람 불면 드론이 제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거 조작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창 올림픽 때는 사실 드론을 그 현장에서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바람 안 부는 날 찍어가지고 TV에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드론 못 봤어요. 현장에서 당일날 딱 했는데 갑자기 바람 불어가지고 안 되면 그 망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드론 막 어마어마하게 띄워가지고 하고 뭐 폭죽으로 글씨도 쓰더라고요. 참 신기하던데. 네. 네, 숫자. 네. 뭐 그래서 이 정말 이
이걸 쭉 보고 있으면은 막 그 북한의 이 평양 주민들의 어떤 애국과 투쟁과 환희와 열광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것과 함께 신년사가 녹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년사의 분위기 자체가 이것과 함께 가고 있다는 거죠. 밖에서는 이런 열광의 어떤 콘서트를 하고 안에서는 국제사회의 국제 질서를 뒤흔드는 그런 신년사를 녹음을 하고 이게 이제 평양의 모습이었다면 이와 대비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 그 시각 미국에서는 무급 강제 휴가 대상 80에서 120만 명. 예. 이게 뭐예요? 셧다운 되니까 연방정부가 월급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월급 안 줄 테니까 그냥 휴가 가 이거예요. 그래서 거의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뭐 정부 도급 공사 여권 비자 발급 업무 지연 국립공원 박물관 동물원 일시 폐쇄 이런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암울하죠. 그다음에 신년 들어서 1월 3일이 딱 되니까 애플 주가 빡 떨어졌어요. 쭉 가다가 갑자기 며칠 사이에 그냥 푹 떨어졌는데 이 애플이 미국에서는 그 시가총액으로는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애플 주가 떨어지면서 미국 전체 주가 다우지수가 푹 떨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코스닥도 푹 떨어지고 코스피도 푹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났죠. 경제 어떤 암울한 경제 현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떨어진 게 또 있죠.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푹 떨어졌어요. 쭉 떨어져서 결국은 연말 막판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이런 이제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게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죠. 뭐 약간 올랐다 다시 내려갔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이런 분위기와 이 외부의 분위기,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전 세계의 어떤 분위기는 사실 많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좀 암울하고 실망, 낙담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어떤 한 해였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거리를 돌아다니면 옛날에는 연말에 막 크리스마스라고 뭐 무슨 크리스마스가 한 3개월 정도 가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월간인가 아무튼 휘황찬란하잖아요. 막 그 뭐 크리스마스 트리가 그 뭐 전구들 막 다다다 달고 그래서 연말 연초에 막 그런 게 장난 아닌데 연말 분위기가 너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이게 12월 31일인지 11월 31일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가는. 그래서 정말 힘들긴 힘든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과 좀 많이 비교가 되더라. 그 다음에 2019년 북한의 이제 구호가 이거죠.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진경로를 열어나가자. 이게 이제 구호인데 이것도 다시 한번 좀 뜯어봤어요. 자력갱생이라는 게 이제 자기 힘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에서는 자립경제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사실은 북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어느 나라든 이 자립경제, 자력갱생의 이 노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의 이 고급 인재들은 다 어디 갑니까? 월가에 가죠. 월가에 가면은 떼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뭐 수학자, 물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물리학자가 왜? 라고 생각하는데 물리학자들도 많이 가요. 월가에. 왜냐면 이 금융 상품의 어떤 모델을 만드는데 이 물리학 이론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자, 물리학자들이 가가지고 어떤 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 발전 이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상한 파생 상품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돈 뜯어낼 수 있을까? 이런 걸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월가에 있는 사람들을 다룬 영화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그냥 뭐랄까요? 약간 좀 폐인? 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거기서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뭐 밥 먹다가 그냥 마약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그런 고급, 최고급 인재들이 다 그런 데 가요. 그러면 미국의 전 세계 국방부의 절반을 투자한다는 이 무기들은 누가 만드는 거냐? 외국인들이 와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중국, 인도 이런 데 이제 유학 와가지고 거기 눌러 앉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미국의 IT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IT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에서 많이 가잖아요. 진출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 국부가 그냥 유출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중국인이고 인도인인데 미국을 위해서 일하겠어요? 돈을 위해서 일한 거지. 그냥 거기서 돈 벌다가
싹싹 빼돌려가지고 뭐 자기 본국으로 기술도 다 빼돌리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 해에도 이 그런 정보 유출 사건이 1000건이 넘게 나타난다 그래요. 미국의 이제 뭐 군수 산업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 정도로 이 해외 이 기술 유출이 심각한 거죠. 그런 걸로 중국, 인도 이런 데들은 와, 이 기술을 막 빼돌려가지고 그걸로 자기들 이제 국력을 막 배를 불리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외부의 힘에 의존해가지고 자신들을 키우는 그런 노선이 얼마나 이렇게 불안정한 노선이고 문제가 많은 노선인가 이런 것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계 경제가 고르게 발전하려면 모든 나라가 자력 경쟁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할 수도 있죠. 아니 잘 사는 나라 있고 못 사는 나라 있는데 못 사는 나라가 자력 경쟁하면 그 어떻게 잘 사는 나라를 따라잡냐. 힘든데 잘 사는 나라랑 붙어야 빨리 잘 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사는 나라랑 못 사는 나라가 붙어가지고 경제 협력을 한다. 그러면 그게 누구를 위한 경제 협력이 되겠냐 이거예요.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 키워주려고 하겠어요? 더 약탈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물론 못 사는 나라도 잘 사는 나라랑 붙으면 더 잘 살게 되겠죠. 근데 잘 사는 나라는 더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격차는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드니까 외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외부에 의존해서 미국하고 어떻게 뭐 자유무역 협정이라도 좀 체결해서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미국과의 격차는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빈익빈 부익부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 오히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가 이 자립경제, 자력경쟁의 노선을 가지고 가야 된다. 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사회주의 건설에 대해서 북에서 이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뒤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쭉 보면은 국가의 어떤 경제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강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과제들을 내놓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계획경제, 사회주의의 특징이 크게 이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어요. 하나는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 국가와 이 사회, 그러니까 협동조합과 정부만이 이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에서도 보면 땅을 국가가 소유하거나 아니면 협동농장이 소유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수단의 이 개인 소유를 금지하는 것, 그 다음에 경제 운영을 시장에 맡겨놓지 않고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 그걸 이제 계획경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나온 경제의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국가가 전체 국민들에게 골고루 분배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핵심으로 꼽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실제로 이런 사회주의 경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죠. 중국이나 베트남은 이미 벌써 오래전에 공산당의 자본가의 입당을 허용하고 있어요. 자본가들이 공산당에 들어가요. 뭔가 이상하죠. 그게 공산당인가? 좀 황당한데 그 입당을 다 허용했어요. 그리고 당원들의 개인 사업을 다 허용을 했어요. 당원이면은 그 권력이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당원이 하는 사업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당원들이, 관료들이 이익을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 보수 보면은 사실 이전에 이제 러시아 무너지기 전에 소련에서도 사회주의 국가지만 사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 거죠. 그래서 개인의 생산수단을 개인에게 허용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개인 기업들이 막 생겨요. 개인 기업들이 생기면 이걸 국가가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국가가 통제하면 그건 소유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지 사실상 여전히 개인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냥 맡겨요, 운영을. 너네 기업은 너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 너네 기업도 너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장에 그냥 맡기고 중앙정부에서의 역할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잘 나가는 사람만 그 부를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나 뭐 베트남 이런 데 가보면 이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 벌써 10년도 더 된 얘기예요. 한 20년 전에도 중국의 빈부격차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는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회주의 국가인데 빈부격차가 생겨요. 우리보다 더 심할 거예요, 아마. 그 정도의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북한은. 이렇게 흔히 이제 외부에서 말하는 개혁 개방. 이걸 하지 않겠다. 개방 아니고 개혁 아니고. 그렇게 해서 사회주의의 어떤
원칙을 고수하겠다, 이걸 더 강조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자립 노선, 자립 경제 노선은 자주 노선의 토대가 된다.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도 자주 노선을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미국의 경제가 완전히 이렇게 딱 종속돼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야 너네 뭐 이라크에 파병해 그러면 싫은데요? 그러면 신용평가 등급 하나 탁 낮춰요. 그럼 바로 파병하죠.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는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를 외부에 의존하면 그 외국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북한이 자주 노선을 펼칠 수 있는 이유는 그 토대에는 자립 노선이 있다, 자립 경제가 있다, 이런 것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에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2018년 평가에 대해서 쭉 설명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후하게 평가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쭉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평가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문재인 정부 얘기가 없어요. 그냥 이건 그냥 우리 민족 전체를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남북 관계가 좋았다라는 거죠. 빠르게 발전했고 만족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아니었다.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평가였다라는 거고 신년사 전반에서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콕 집어서 뭘 이렇게 얘기한 건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 보면은 앞에 이제 북한의 이제 내부 얘기를 쭉 하면서 이 정치 사상 분야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간부들이 인민들의 웃음소리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거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묵묵하게 대중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자기를 드러내지 마라. 드러내는 건 대중들을 내세워줘야 된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하나의 인생관을 만들어라. 그래서 모든 것을 조국과 민족을 앞세우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일꾼이지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이름 떨치고 이런 게 일꾼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이제 철학이 이 앞에 있었던 그런 이제 남북관계 평가에서도 그대로 녹아있지 않았나.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콕 집어서 뭐 얘기하지 않고 그랬던 게 아닌가 싶고, 이런 그 10년사의 전반에 이런 이제 철학이 녹아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사실 이제 많이 비교가 되죠. 일반적인 이제 국가들에서 정치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자기 이름을 날려서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정치인의 모든 초점은 표에 있어요. 선거 때가 다가오면 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모든 행위가 표랑 연결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자꾸 알려야 돼요. 인지도가 높아야 일단 표를 찍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인지도가 없으면 아예 표를 찍을지 말지 고민할 대상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고 언론에도 무조건 많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쁜 평가를 듣더라도 언론에 막 부정적인 보도가 되더라도 보도 안 되는 것보단 낫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름이 알려지면 어쨌든 사람들이 저런 정치인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든지 표를 긁어 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실 지난해 이제 남북 관계에서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어요. 남북 정상회담만 3번을 하고 뭐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보였던 모습은 딱 2개로 갈라지죠. 하나는 저 자리에 나도 있었다 그러면서 자기 얼굴을 알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반면에 저 봐라 저 북한에 나라 팔아먹는다 저 나쁜 놈들 그러면서 또 종북몰이에 활용하는 결국은 뭐야 둘 다 표를 긁어 모으기 위한 거예요. 그래, 내년에 총선 있는데 내년 총선에서 표를 모으려면 지금 이걸 잘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진에 얼굴 한번 더 들이밀어가지고 찍히고 어떻게든지 반북 시위라도 한번 더 해가지고 얼굴 한번 찍히고 남북 정상회담을 해도 어떻게 저걸 표로 이어갈까 이런 고민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걸 통해서 우리 민족의 어떤 수건인 통일, 평화, 번영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까가 중심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과 좀 대비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북한에서 신년사를 보면은 초반에 이제 쭉 인사를 해요. 누구에게 인사하고 누구에게 인사하고 쭉 나오는데 이거 보면은 좀 특이한 게 이 남녘 동포, 해외 동포들에게도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심지어 예전에 제가 본 것 중에는 그 원양 어선을 타고 이렇게 멀리 먼 바다에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도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에서 생각하는 이 신년사의 대상은 북한 이 국민들이 아니고 전체 우리 민족이다. 전체 우리 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신년사를 만드는 거고, 그래서 인사의 대상도 우리 전체 민족이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걸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이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요, 몇 조더라? 초반에 나오는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 문제가 많은 조항이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휴전선 북쪽에도 대한민국 영토인 거예요. 근데 영토는 우리 영토인데 행정권이 미치지 않죠. 왜? 정부를 참칭하는 집단이 점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를 우리가 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성립을 하는 거죠. 국가보안법에는 북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북한이 나쁘다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반국가 단체에 대한 얘기만 있어요. 근데 반국가 단체가 뭐냐? 우리 영토인데 정부를 참칭해서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 여기가 반국가 단체예요. 그게 누구예요? 북한이지. 그러니까 말은 애매하게 돌렸는데 사실은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딱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헌법의 그 조항과 국가보안법이 딱 쌍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의 그 조항이 없어지면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예요. 북한이 반국가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헌법을 이 한반도 전체가 우리의 이제 영토지만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분단이 돼 있어서 다른 정부가 서 있다 라는 걸 인정을 하면 북이 반국가 단체가 안 되는 거죠. 여기는 통일의 대상이고 또 하나의 정부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다는 말이에요. 아무튼 얘기가 약간 샜는데,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북쪽도 우리 영토란 말이에요. 그럼 북쪽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 국민인 거죠. 그러니까 탈북자들 오면 국적을 그냥 줘요. 원래 우리 국민이었으니까 행정권이 못 미쳐서 주민등록을 못했을 뿐이잖아요. 탈북자들 오면 그냥 막 주는데, 근데 정작 남쪽에서는 북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 국민으로 생각하고 있냐? 아니죠. 그냥 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무조건 나쁜 사람들. 이렇게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북에서는 전혀 아니죠. 남쪽과 해외에 사는 사람들도 다 우리 한민족이고 통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고 이렇게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그 탈북자분들 이렇게 쭉 만나보면은 많이 놀라죠. 남쪽에 와가지고. 왜냐하면 자기들은 북에 살면서 남녘 동포들도 우리의 한 민족이고 동포들이고 뭐 미국에 이 착취해서 신음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고 이렇게 와서 딱 봤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완전 적으로 막 인식하고 대하는 거예요. 막 상처를 받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아무튼 이번 이제 신년사를 놓고 보더라도 남쪽과 해외 동포들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이제 어떤 걸 알 수가 있고, 실제 정책에서도 보면은 남쪽에 그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기업인들, 뭐 그 금강산 관광을 원하는 우리 민족 성원들을 위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무조건 재개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실제 이 남쪽의 이 대중들을 위한 정책까지도 신년사에 막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긍정성을 귀하게 키워간다. 이거 뭔 얘기냐면, 자, 여기 물이 얼마나 있어요? 바닥에 있죠. 바닥이죠, 바닥. 물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물이 아주 적은데 이걸 보면서 쉽게 말해서 작년 말에 이제 북의 여러 이제 보도들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들이 있어요. 남북 정상 합의를 다 해놓고 미국이 하지 말라니까 뭐 다 안 했잖아요. 뭐 뭡니까? 뭐 철도 연결도 착공식만 해놓고 착공은 안 들어가고 뭐 아무튼 다 안 됐어요.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요. 하기로 해놓고 안 된 게 되게 많은데 그 대부분이 뭐 때문에 안 됐냐면 미국이 방해를 해서 안 된 거예요. 뭐 개성공단 기업인들 그냥 방북해서 구경만 하겠다라고 해도 불어. 그걸 한미 워킹그룹에서 결정을 해요. 보낼지 말지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왜 미국의 눈치를 계속 보느냐, 왜 자주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이런 이 비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신년사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했죠. 문재인 정부가 이런 한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잘 됐습니다. 이런 얘기 아예 없었어요. 그럼 뭐냐면 문재인 정부 지금은 부족하지만 계속 잘 키워나가면 결국은 이렇게 채울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것밖에 없으니까 저거 안 돼! 치워! 이게 아니고 저것밖에 없지만 잘 채워나가서 결국 가득 채워보자.
라는 그런 어떤 이제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를 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이제 그 북의 이제 신년사의 전체 구호였던 거고 남북 관계에서의 구호가 또 따로 있죠. 그래서 구호가 신년사에서는 보통 구호가 두 개가 나와요. 전체 구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에서의 구호가 또 하나 더 나옵니다. 제가 그 동안에 이제 신년사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뭐 그 공동사설이라고 또 있었죠. 신년 공동사설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이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북의 이 일관된 체계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1972년에 있었던 7.4 공동성명에 있던 조국 통일 3대 원칙 있잖아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 세 개의 원칙에 기반해서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제 그 매 시기마다 좀 중요하게 얘기되는 것이 앞에 오긴 하는데 틀은 항상 이렇게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제 그런 틀로 이렇게 분석을 하려고 보니까 뭔가 좀 안 맞는 거예요. 어색하고 이렇게 약간 좀 막 억지로 끼워 맞춰야 되고 그래서 아 이상하다 하는데 며칠 전에 누가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야 그게 아니지 평화번영 통일의 체계지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정말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평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한 어떤 번영의 얘기가 있죠. 그리고 그 번영의 얘기 뒤에 잠깐 이제 이 외세의 개입을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야 번영을 이룰 수 있다. 이 얘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통일 방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지난해에 있었던 어떤 판문점 선언에 보면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잖아요. 평화 번영 통일을 이제 앞으로 좀 어떤 확고한 어떤 기준으로 놓고 이 기준에 맞춰서 남북 관계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걸 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통일을 언제 할 수 있을까? 사실 문재인 정부 모습을 보면 야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통일이 될까? 라는 걱정도 많이 되는데 당장이라도 통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거예요. 통일이라는 게 사실 수준을 정말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이 체제를 가진 국가로 확 통일하는 방법도 있고, 아주 느슨하게 통일하는 방법도 있고, 대외적으로는 우리 통일했어라고 말해놓고 사실은 똑같은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안에 통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야 우리 통일했어라고 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별 달라진 게 없는데? 라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통일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려면 외부에서 볼 때는 하나의 나라로 보여야겠죠. 그러면 하나의 국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외 관계를 하나로 맺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유엔의 의석을 단일화하자라는 거예요. 유엔 대사를 한 명으로 하자 우리. 그리고 국호는 어떻게 할까? 국호는 사실 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국호는 정하기 쉽죠. 그냥 코리아로 하자. 그래서 어차피 대외적으로는 영어 국호만 보여주면 되니까 한글 어차피 읽지도 못하고 그래서 코리아라고 딱 써놓고 그냥 여기가 우리 여기 자리입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그럼 거기 이제 누구를 앉힐 거냐? 또 남북이 서로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건 통일이 아니잖아요. 번갈아 가면서 하자. 1년에 한 번씩. 야 그러면 유엔에서 결정은 어떻게 해? 사실 우리가 유엔에서 어떤 결정이 돼가지고 그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유엔 총회에서 결의가 나오잖아요. 그 결의안은 정치적 결의안이지 강제성이 없어요. 이행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엔 총회 결의안이 크게 막 우리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남과 북의 유엔 지금 대사가 있잖아요. 이 유엔 대사가 그대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이 한 명을 대표 이 대사를 한 명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은 남북의 대사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토론을 해가지고 합의된 것만 가지고 표결을 하는 거고 합의가 안 된다. 서로 입장이 다르다. 그럼 표결을 그냥 기권하면 돼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한테도 아무 영향 미치지 않고 그리고 이 각국의 어떤 이 외교 활동들은 이 두 사람이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럼 어쨌든 유엔 그 책상 하나는 뺄 수 있는 거잖아요. 공간이 남겠네. 그 두 개였던 게 하나로 딱 되니까 거기에 그 사람 안 치고 이 사람은 그냥 쉽게 말해서 의견이 조율된 것만 가지고 합의된 내용만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하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저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남과 북이 번갈아 가면서 1년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하자.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일단 UN 자리에 가면 저 나라 언제 통일됐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전 세계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가면 막 평소에 못 들어봤던 나라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단일팀으로 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미 작년에 단일팀을 많이 했어요. 뭐 아이스 하키도 있었고, 뭐 노 젓는 것도 있었고, 용선? 네, 아무튼 그 몇 개 있었는데 뭐 탁구도 있었다 그러고, 그래서 야, 단일팀을 실제로 이렇게 구성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도 국제 대회에 단일팀을 계속 내보내자. 근데 또 단일팀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나가고, 나가던 대로 나가고. 그래도 단일팀을 계속 늘려나가다 보면 국제사회에서 코리아라는 팀이 있었네? 저기가 어디지? 사우스야, 노스야? 그냥 코리아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걸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냐? 해도 돼요. 그냥 그 국제 무슨 체육 연맹 이런 데 그냥 다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양해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때 단일팀으로 입장하고 이런 것도 다 그냥 우리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러면 좋은 얘기네 그러고 다 받아준단 말이에요. 단일팀으로 출전하겠다 그래도 좋은 거네 그러고 받아줘요. 그렇게 이제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합의가 안 되면 그냥 그런 대회는 따로따로 나가면 되는 거고 이렇게 좀 해보자. 그래서 이 전 세계 인류에게 저 나라는 통일됐네? 언제 통일됐지? 아무튼 그냥 코리아라는 나라가 또 있네? 이걸 계속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당장 올해도 할 수 있다. 올해 안에 한번 통일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외 정책에서 이제 얘기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대외 정책에서 좀 특이했던 게 미국에 대한 얘기가 진짜 많이 길게 나왔어요. 보통 그 신년사에 미국 문제는 한두 줄 나오는 게 보통이거든요. 미국이 지난해 뭐 또 우리를 괴롭히려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켰으나 우리가 잘 막아냈다. 이 정도 나오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올해 신년사에서는 미국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대외 정책을 쭉 설명했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는 미국에 대한 설명은 순서상으로는 맨 뒤로 배치가 된 거죠. 오히려 앞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중국과 쿠바를 직접 거론하면서 사회주의 나라들 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과 전통적인 친선 협조 관계를 강화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통 신년사에서 나라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직접 거론했다는 건 그만큼 중국, 쿠바하고의 관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됐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북한의 기본 대외 정책의 구상이 뭘까? 북한은 기본 이제 반제 자주를 표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제국주의를 깨야 되는데 이 제국주의를 어떻게 깨냐? 북한이 단독으로 깨는 게 아니라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사회주의 국가들이 단결을 해서 제국주의를 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핵심 동력이다. 그 다음에 이 반제자주적인 국가들,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아니어도 이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국가들을 묶어가지고 더 큰 어떤 일종의 이제 통일 전선을 형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넓게 이 평화를 애호하는 이 전체 인류들을 또 대상으로 하는 더 넓은 범위에 여기에는 이제 제국주의 국가 안에 있는 국민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런 데서도 반전투쟁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제국주의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이 뭐예요? 사회주의 국가들의 단결이죠. 이거를 강조를 했고 실제 사회주의 국가들 하면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 국가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부하들 나라들이 쫙 있잖아요. 질서 정연하게 딱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미국 패권이 무너지면서 이게 막 흔들리고는 있지만 그 전에는 미국 패권이 이제 튼튼할 때는 여기 아주 질서 정연하게 딱 말을 잘 들었어요. 일본도 유럽도 미국 말 잘 들었어요. 근데 사회주의 국가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서로 이 경쟁과 견제 이런 게 되게 심했어요. 심지어 뭐 중국, 소련 사이에서는 뭐 노선 투쟁을 막 하다가 그게 격화돼가지고 국경 분쟁까지 일으켰잖아요. 중국하고 베트남도 이 영토 분쟁 일으켰죠. 서로 막 땅을 차지하려고. 이 사회주의 국가들끼리도 단결이 안 되고 서로 이 견제하고 자기들이 어떤 사회주의의 이 중심에 서겠다 이런 패권을 막 이 대국주의적 요소를 보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난해에
북한이 중국을 여러 차례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이 전략적 의사소통의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좋은 얘기 나누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전략을 같이 짠다는 거예요. 미국을 어떻게 할까? 세계 제국주의를 어떻게 할까? 전 세계의 어떤 사회주의 체제를 어떤 식으로 만들까? 이런 전략들을 논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중국, 쿠바 이런 나라들과 함께 한다. 그래서 지금 사회주의 국가가 몇 안 남았지만 이런 나라들의 단결을 더욱 강화해서 이 힘으로 제국주의를 무너뜨리겠다라는 게 이제 북한의 구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미 정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대미 정책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들이 있지만 결국 이제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던 건 이제 새로운 길이라는 거죠. 새로운 길이 뭘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뭐 얘기했었죠. 알 수 없다. 알 수는 없죠. 어쨌든 이겁니다.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오판을 하면, 그래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면 새로운 길로 간다. 너네 알아서 판단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과거에 다 북미 사이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대결도 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뭐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남은 거는 전쟁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끝내 미국이 어떤 관계 개선 정상화를 거부하고 제재와 압박에 매달리게 된다면은 결국은 전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되고 제재와 압박을 계속 하려다 보면 결국 미국이 뭘 해야 돼요? 뭐 한미 그 연합 훈련도 재개를 해야 되고 북한에 대해서 뭐 군사적 압박 뭐 그래서 뭐 항공모함 잠수함 뭐 이런 거 끌고 와가지고 북한 주변에다가 막 배치하고 막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하면 결국 북에서 그걸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겠죠. 예전에 2000 몇 년이었죠? 17년이었나? 14년이었나? 좀 오래됐는데 그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그 내전이 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 지역이 이제 자기들은 러시아로 편입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막 분리 독립 선언하고 그 한참 막 그래가지고 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막 발생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흑해가 맞나? 흑해에 미국의 이제 구축함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반러파, 친유럽파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친러파 애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제 들이민 거죠. 근데 거기가 원래 그 유럽하고 미국하고 무슨 협정이 있어가지고 미국의 이 군함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들은 훈련한다고 그냥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저것들 봐라, 약속을 깨고 막 들어오네, 협정 깨고. 그러면서 전투기를 보냈어요. 구축함과 전투기가 맞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랑 비슷해졌냐면 지금 이제 한참 우리 일본하고 맞붙고 있는 거 있잖아요. 초계기가 우리 그 군함에 막 와가지고 막 사진 찍고 뭐 자기들이 레이더를 겨냥했네 안 했네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군함과 전투기가 아주 근접하게 이렇게 마주쳤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지금 이게 이제 이지스함이기 때문에 레이더 막 가동하면서 저것이 혹시 우리를 공격하려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전투기를 막 주시를 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레이더가 확 꺼져버린 거예요. 전원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했죠. 그래서 군함이 도망갔어요. 결국 그때 어디로 도망갔더라? 어떤 나라로 도망갔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4글자 이름인데 아무튼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왜냐면 거기 가만히 있으면 레이더 작동 안 하니까 전투기가 언제 어디서 와가지고 뭘 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도망가가지고 거기 승무원들이 다 사표 쓰고 나가버렸어요. 나 군인 못하겠다고 이러다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한바탕 이제 미국 내에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막 훈련한다고 이 북한 근해로 막 오면 사실 공해상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뭐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 일본하고의 문제도 그런 거잖아요. 공해상에서 일본 초계기가 왔어. 나는 여긴 공해니까 왔어. 그리고 우린 구조활동하는데 너네 왜 자꾸 우리 자극해? 이런 거잖아요. 뭐 훈련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 땅 근처에서 훈련해? 이것들아? 그리고 와가지고 그냥 이지스함 레이더가 왜 꺼졌겠어요? 전자공격을 한 거죠. 그 수호이기에서 전자공격을 한 거거든요. 가가지고 막 미국 항공모함 오고 있는데 갑자기 전자공격 해가지고 항공모함이 멈춰버려.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미국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겠냐는 거예요. 북에서 미국의 그런 군사행동들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을 때 미국은 결국 둘 중 하나인 거죠. 예전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푸에블로 사건도 있었고 뭐 이 전자기 그 격추 사건, 헬기 격추 사건, 뭐 판문점 사건 많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미국에서 막 항공모함 막 2척, 3척 보내고 뭐 전략 폭격기들 막 보내고 그래가지고 북한 전쟁 해보겠다고 막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못 하잖아요. 그냥 물러나잖아요. 전쟁을 해도 우리 피해가 너무 크겠구나.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데 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마치 지금은 더 심각하죠. 그때 그런 일들, 아까 열거했던 일들은 북한에 핵무기가 없을 때 얘기예요. 없을 때도 미국이 북한하고 전쟁 못 하겠다라고 판단했는데 지금 핵 미사일을 미국 본토를 향해 겨누고 있는데 전쟁할 수가 없죠. 결국은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할 수도 있죠. 미국 애들이 야 어차피 우린 망했어. 2판 4판이야. 북한을 지금 무너뜨리지 못하면 우리가 죽는 거야. 무조건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제 북의 기본 전략은 그걸 거예요. 전쟁이 만약 난다라고 하면 무조건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을 쏟아붓는 게 기본 전략일 거예요. 그래야 미국의 근거지가 사라지면서 저항을 못해요. 근데 안 그러면은 뭐 주한미군이든지 주일미군이라든지 아니면 태평양에 있는 여러 뭐 핵잠수함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저항을 할 거 아니에요. 저항을 못하게 하려면 지도부를 일단 박살을 내야 돼요. 아마 제일 처음에 쏘는 건 핵미사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신년사의 결론 부분에서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 나간다면 조선반도를 가장 평화롭고 길이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다. 근데 사실 이건 누가 얘기했느냐 이걸 떠나서 이거 자체는 정말 너무 좋은 얘기잖아요. 민족의 보금자리, 평화롭고 번영하는. 이건 우리 민족의 그냥 꿈이잖아요. 이런 데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전쟁 걱정 없이. 이 빈곤 걱정 없이 남이든 북이든 서로 어울려가지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에는 이게 안 되더라도 우리 후대에는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첫째를 낳을 때 우리 첫째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이면 이미 통일이 돼가지고 뭐 평양에서 학교를 다니고 뭐 이런 생각을 막 했었어요. 와 근데 지금 중학생인데 아직도 이 모양이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가까운 시일 안에 어떻게든지 우리 이 한반도를 정말 이 평화 번영 통일의 어떤 보금자리로 만들어 나가자.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속도가 느리잖아요. 속도가 느린 이유가 뭐예요? 문재인 정부가 계속 미국의 압박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속도가 느린 거잖아요. 눈치를 안 보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자주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우리가 미국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정부를 세우는 게 우리의 과제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